치질 한 번에 쇠붙이를 망가뜨리는 저 대장장이 그 사람과 혼인하겠습니다. 집안을 통째로 빼앗고 자신의 여자가 되라는 악덕 수령의 협박을 피해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딸 여리가 선택한 남편은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무능한 대장간 주인 석쇠였습니다. 낫을 고치면 두 동강이 나고 쟁기를 만들면 휘어지는 그의 솜씨에 손님들은 항의가 빗발쳤지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무능력자와 저 바보 손에 쇠가 들어가면 망가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불에 손을 2초간 넣어도 화상 하나 없고 장작을 힘 안 주고 쪼개는데 통나무가 두부처럼 갈라지고 은비녀를 못 고친다며 돌려줬는데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구 70명이 마을을 습격한 그날 밤 무능한 대장장이가 쥔 낡은 지팡이 껍질이 벗겨지며 달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는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0년 만이로구나.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리고 다음 순간 외구 30명의 칼이 일제히 공중에서 두 동강 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비웃던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통쾌한 반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단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경상도 함안 땅, 낙동강 물줄기가 굽이치는 강변마을 구석진 곳에 폐가나 다름없는 기와집 한 채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들보는 썩어 내려앉았고 담장은 여기저기 무너져 개구멍처럼 뚫려 있었지요. 지붕 기와는 반이 날아가 비만 오면 방안이 질 뻔했습니다. 그곳에 한때 한양 육조 벼슬아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청송 심씨 가문의 외동딸 여리가 병든 어머니, 어린 남동생과 함께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올해 23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한양 북촌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자수 놓은 댕기를 들이우던 교수였지요. 봄이면 꽃 구경을 가고 가을이면 단풍놀이를 다니던 호강스런 처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명치마는 기워 입어 천조각을 이어붙인 누더기였고 곱던 손은 산일에 찌들어 못자국 투성이었지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고 발은 맨발로 다니느라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굽은 등 속에서도 고개만큼은 꼿꼿했으니 가문의 기품은 가난으로도 숨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은 지금도 악몽처럼 생생합니다. 병조 판서를 지내시던 아버지 심대감이 영모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의금부로 끌려가시던 날이었지요. 소인은 결백하옵니다. 이는 간신배들의 모함이옵니다. 아버지의 절규도 소용없었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쇠사슬로 아버지의 목을 동여매고 끌고 가던 그 광경, 여리는 사랑채 창호지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지켜보았지요. 석 달 뒤 아버지는 차명을 당하셨습니다. 집안은 정몰당했고 일가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여리는 간신히 어머니와 7살 난 남동생 석이를 데리고 야밤에 뒷담을 넘었습니다. 관군들이 집을 포위하기 직전이었지요. 누님, 배고파요. 오늘은 밥 먹어요? 마루 끝에 쪼그리고 앉은 석이가 가늘게 불평했습니다. 올해 10살이 된 동생은 제대로 먹지 못해 또래보다 한 뼘은 작았지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뚱이는 바람에라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여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누나가 읍내장터 가서 쌀 사올게.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푼전 하나 없었고 팔 물건도 없었으니까요. 광에는 좁쌀 한 줌도 남지 않았고 장독대 항아리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여리는 급히 물그릇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남편이 역적으로 죽는 꼴을 목격하고 충격으로 쓰러진 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셨지요. 한쪽 몸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여리야, 네가 이 고생을 하는 게 다 나 때문이구나.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누명 벗는 날까지 우리 꼭 버텨야 한다니까요. 여리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고 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봐라, 안에 사람 없느냐. 쾅쾅쾅 대문을 발로 차는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급히 마당으로 나가보니 기름진 얼굴에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중년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서 있었고 뒤에는 몽둥이를 든 건달 대여섯 명이 득실거렸습니다. 하만 고을 수령 김진사였습니다. 본래 한양의 쌀 장사로 떼돈을 벌어 벼슬을 산 자였지요.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매질하며 젊은 여자들을 첩으로 들이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로 이러십니까? 여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음흉한 눈빛으로 여리를 훑어보았지요. 끈적한 시선이 여리의 목선을, 허리를 더듬었습니다. 여리는 본능적으로 저고리 기슬기슬 여미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허허, 심시댁 교수, 그새 더 예뻐지셨구만. 가만, 자네 집안이 역적 가문인 건 진작 알고 있었네. 그동안 내가 모른 척 눈 감아줬는데 고마운 줄은 아나? 여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각된 겁니까? 김진사는 혀를 날름거리며 한 발 다가섰지요. 자네네 가족은 나라에서 찾는 역적의 씨라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자네 어미와 동생까지 관가로 끌려가 노비로 팔려갈 텐데.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목소리를 낮췄지요. 하지만 말이야,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지. 자네가 내 집에 들어와 나를 섬기게. 그러면 가족은 내가 지켜주겠네. 어미 약값도 대주고 동생놈 밥도 먹이고 학당도 보내주지. 어떻던가? 김진사의 입가에 비릿한 침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미 4명의 첩을 두고 있었고 여리가 5번째가 될 참이었지요. 여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물러가십시오. 제가 비록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나 마음까지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며 손가락질을 했지요. 허! 이것 봐라. 아직도 양반 행세를 하시네? 에이, 재미없어? 그는 건달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건달 하나가 앞으로 나서더니 마당 한쪽에 있던 항아리를 발로 걷어찼지요. 와장창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안에 있던 물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그만하시오. 여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또 다른 건달이 마루 기둥을 몽둥이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썩은 기둥이 흔들거렸습니다. 방 안에서 서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아앙! 김진사가 손을 들어 건달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며 말했지요. 좋아. 그렇다면 사흘 주지. 사흘 뒤 해질녘까지로 오든지 아니면 자네 온 가족을 관에 넘겨 노비로 팔아버릴 테니 각오해라. 알았나? 그는 침을 태뱉고는 건달들을 이끌고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과 여리의 떨리는 숨소리만 남았지요. 그날 밤 여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잠든 옆에서 눈물만 흘렸지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저 짐승의 첩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거부하면 가족이 노비로 팔려간다. 앞뒤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까.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와 서기는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여리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베갯잇을 적셨습니다. 새벽녘 여리는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혼인, 그래, 혼인을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조선 법도상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여자는 수령이라도 함부로 첩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정실 부인이 되어버리면 김진사도 손을 댈 수 없겠지요. 문제는 누구와 혼인하는 애였습니다. 역적의 딸을 받아줄 사람도 없거니와 섣불리 혼인했다가는 그 사람까지 김진사의 해코지를 당할 게 뻔했습니다. 김진사가 건드려도 아무 손해 없을 사람, 마을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면 여리는 마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한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마을 끝낡은 대장간에 혼자 사는 석쇠. 대장장이라지만 나타나 제대로 못 만들고 망치질 한 번에 농기구를 망가뜨리는 마을 최악의 무능력자였습니다. 며칠 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요. 석쇠, 저 친구 어제도 또 김서방네 홈이 망가뜨렸대. 에이, 저런 무능력자가 어딨어? 쇠가 말을 안 들어서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35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참 불쌍한 친구야.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돌쇠, 바보 대장장이라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손님이 항의하면 쇠가 말을 안 들어서요 하며 변명만 늘어놓는 한심한 자였지요. 여리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김진사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천하의 무능력자 아내를 탐낼 리 없으니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존심, 체면, 인제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만 있다면 바보의 아내라도 상관없었지요. 여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 운명은 내가 정하리라. 다음 날 새벽, 여리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석쇠의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었지요. 저기 심시댁 아가씨 가는데 저 이른 아침에 어딜 가시나? 멀리서도 대장간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 나지 않았고 마당에는 망가진 낫, 부러진 호미, 휘어진 쟁기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손님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담장 너머로 들여다보니 대장간 안은 어둑어둑했고 화덕에는 재만 가득했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여리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안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수투성이 얼굴에 사내가 비틀거리며 나왔지요. 덥수룩한 머리에 찢어진 옷, 손톱 사이까지 시커먼 석쇠였습니다. 그는 여리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하늘에서 선녀라도 내려온 줄 알고 입을 벌리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 아기씨가 여긴 무슨 일로? 석쇠는 황손에 묻은 숯을 옷에 닦아내며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똑똑히 말했습니다. 석쇠씨,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지요. 예?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요? 석쇠는 귀를 의심하는 듯 손가락으로 귓구멍을 후비적거리며 되물었습니다. 혼인? 저 같은 사람하고요? 아기씨가? 그는 너무 놀라 뒤로 벌렁 자빠질 뻔했지요. 꿈인가 싶어 자기 뺨을 세게 꼬집어보았습니다. 아야, 아픈 거 보니 꿈은 아닌데. 석쇠는 중얼거리며 여리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저 고고한 양반댁 아가씨가 정말로 자신에게 청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다급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혼례를 올려야 합니다. 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라도 좋으니 제 남편이 되어주십시오.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지요. 석쇠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대장간도 망해가고 맛도 제대로 못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저 밤에 무서워서 불도 못 끄고 자는데요. 석쇠는 쭈뼛거리며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고 모자라 보이던지요. 여리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지요. 괜찮습니다. 살아 숨쉬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 총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리의 기세에 눌린 석쇠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아, 예. 저야 아기씨가 와주시면 감지덕지죠. 이렇게 해서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기상천외한 혼사가 결정되었지요.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는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지요. 들었어? 심시댁 아가씨가 돌쇠하고 혼인한다던데.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그 고운 아가씨가 저 바보하고 저승에서 무슨 빚을 졌길래. 아이고, 양반이 망카면 개만도 못하다더니 딱 그 꼴이네. 빨래터에서도 논두렁에서도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남정네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석쇠 저놈 운수가 대통했구만. 저런 천하의 미인을 아내로 맞다니. 에이, 미인이 무슨 소용이야. 밥이나 먹여 살릴 수 있어야지. 그날 오후 석쇠의 허름한 대장간 마당에서 조촐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말이 혼례지 상 위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은 게 전부였지요. 패백도 없고 혼서지도 없고 하객도 없었습니다. 다만 재미난 구경거리 났다고 몰려온 동네 아이들과 혀를 차며 구경하는 마을 안악들 뿐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할아버지가 떨떠름한 목소리로 진행을 맡았지요. 에헴, 크햄, 일배. 여리와 석쇠가 맞절을 올리는데 석쇠는 워낙 긴장한 탓인지 절을 하다가 그만 앞으로 꽈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구경꾼들이 킥킥대고 웃어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이구,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요란한 목소리와 함께 김진사가 건달무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실비실 웃으며 마당 안으로 들어왔지요. 우리 심시댁 교수가 드디어 짝을 찾으셨구만. 허허허, 내 제안은 마다하더니 기껏 고른 서방이 천하의문 대장장이라니. 양반댁 안목이 참으로 독특하십니다. 그려.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지요. 여리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김진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김수령, 이제 남의 혼례식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시오. 나는 이제 엄연한 출가외인이오. 당신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그 기세에 김진사도 잠시 주춤했지요. 하지만 이내 비릿하게 웃으며 여리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는 여리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출가외인? 좋아.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말이야. 그의 입김이 여리의 귀를 스쳤습니다. 난 포기 안 했어. 저 바보 남편 버리고 내게 기어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여리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진사는 크게 웃으며 건달들에게 눈짓했지요. 여봐라, 축의금이다. 건달 하나가 앞으로 나와 여리 앞에 동량 한 푼을 던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엽전이 딸그락 소리를 냈지요. 이거나 받아. 돌쇠 데리고 잘 살아보시게. 크크크. 마을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여리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김진사는 유유히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참 석세. 자네 밀린 세금이 있다던데? 내일 관하로 와서 정리하게. 안 그러면 알겠지? 협박이었습니다. 혼례는 그렇게 웃음거리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리는 눈물을 삼키며 석쇠와 맞절을 올렸지요. 두 사람은 이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여리는 석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장간 옆에 붙은 작은 방 한 칸이 전부였지요. 방 안은 어지러웠습니다. 이불은 겨울 내내 빨지 않은 듯 누렇게 때가 끼어 있었고 구석에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시커먼 된장과 무쪼가리 몇 개가 전부였지요. 부엌 선반에는 그릇 서너 개, 솥 하나, 바가지 하나가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불을 피하려다 물에 빠진 건 아닐까? 첫날 밤 석쇠는 긴장한 듯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부인, 제가 코를 좀 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주무십시오. 여리가 차갑게 대답하자 석쇠는 풀이 죽어 이불을 뒤집어 썼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천둥가득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푸. 입은 해벌리고 침은 질질 흘러내렸지요. 여리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한숨만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관아 아전이 찾아왔지요. 석쇠, 김수령 나으리께서 부르신다. 당장 관아로 나오너라. 석쇠가 겁에 질려 떨며 여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인, 저 어떻하지요? 여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김진사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말이지요. 석쇠와 여리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김진사가 의자에 앉아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왔구만. 잘 지내나? 김진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석쇠, 자네 밀린 세금이 쌀 닭가마라네? 당장 내일까지 납부하게. 닭가마요? 저희 집에는 한 대도 없는데요. 석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사가 탁자를 탁 쳤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법이 그러니 따라야지. 못 내면 부역으로 갚아. 한 달간 과라 공사장에 나와서 일해? 한 달 부역이라니요. 그동안 대장간 일은 누가 하고 밥은 누가 벌어먹는단 말입니까? 여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령 나으리, 세금은 제때 냈습니다. 밀린 것이 없는데요? 김진사가 킥킥 웃었습니다. 아니, 장부를 보니 밀렸다는데 여기 보게. 그는 장부를 펼쳤지요. 거기에는 석쇠의 이름 옆에 미납닷가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나가겠습니다. 석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석쇠는 매일 새벽 관아 공사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돌을 나르고 흙을 파고 나무를 베었지요. 저녁 늦게 돌아온 석쇠는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감독관들이 일부러 심하게 부렸던 것입니다. 부인, 미안하오. 제가 무능해서. 석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리는 남편의 등에 멍든 자국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인제 생계는 온전히 여리의 몫이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서방이 대장간으로 찾아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리 아기씨, 저 호미술이 못 맡기겠소. 죄송하오. 왜요? 무슨 일이라도 관아에서 그러더군요.
석쇠네 대장간과 거래하면 세금을 더 받겠다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김서방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최 영감도 이 총각도 박 할아버지도 똑같은 말을 하고 돌아갔지요. 김진사가 마을 사람들을 협박한 것입니다. 석쇠네와 거래하는 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요. 대장간에는 손님이 끊겼습니다. 일감이 하나도 없었지요. 여리는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지만 이미 다른 아낙네들이 다 캐간 뒤였습니다. 겨우 몇 불이 건진 나무를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았지만 푸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 한 대를 샀습니다. 한 대로는 식구들 하루 끼니도 해결할 수 없었지요. 여리는 밤마다 품팔이 바느질을 했습니다. 남의 집 옷을 기워주고 푼전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핏자국이 낭자했고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쌀독은 완전히 바닥났고 어머니는 약을 못 드셔서 기침이 더 심해졌지요. 서기는 배가 고파오다 지쳐 잠들곤 했습니다. 여리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빠져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손등은 찬물에 터져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리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력이 다한 것이지요.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장간 근처를 지나는데 마당에서 나무 패는 소리가 들렸지요. 툭툭. 여리는 의아했습니다. 석쇠는 공사장에 있을 시간인데요. 혹시 일찍 돌아온 걸까요? 그녀는 호기심에 발소리를 죽이고 담장 틈으로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광경은 믿기 힘든 것이었지요. 석쇠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도끼를 내리치는 모습이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아름드리 통나무가 두부 썰듯 쫙 갈라졌지요. 단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여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끙끙대며 10번은 내리찍어야 할 옹이 박힌 나무였으니까요. 그때 석쇠가 여리의 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아이고 힘들어. 이 나무 왜 이렇게 안 쪼개지지? 하며 다시 어설픈 모습으로 돌아갔지요. 도끼를 휘두르는 게 영 맥을 못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리는 모른 척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의심에 싹트기 시작했지요.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날 밤 여리는 배고픔과 의심 속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석쇠의 부역은 한 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또 다른 트집을 잡았지요. 석쇠,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한 달 더 나와야겠네. 자네가 일을 너무 느리게 해서 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감독관들이 일부러 일을 늦추라고 지시받았던 것이지요. 석쇠는 하루 종일 돌을 나르고 흙을 파다가 저녁에 기진맥진해서 돌아왔습니다. 등에는 몽둥이로 맞은 자국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났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하오. 제가 너무 무능해서. 석쇠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지요. 여리는 남편의 상처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대장간은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산에는 캔 나물도 남지 않았지요. 여리는 밤마다 삿바느질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 만에 받는 품삯이 겨우 싼델 값이었으니까요. 쌀독은 나흘째 텅 비어 있었고 식구들은 풀죽으로 연명했습니다. 서기의 볼은 움푹 패였고 어머니는 기침이 심해져 피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을 무렵 김진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석쇠가 공사장에 간 낮 시간이었지요. 여리 아기씨 안녕하신가? 그는 건달 둘을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리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진사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신혼부부가 얼마나 잘 사나 궁금해서 말이지. 보아하니 형편이 말이 아니구만. 그는 쌀독을 발로 툭 쳤습니다. 텅 빈 쌀독이 덜그럭 소리를 냈지요.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사나? 저 늙은이랑 꼬맹이까지 먹여 살리려면. 여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썩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김진사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아직도 고집을 부리시나? 좋아. 그럼 이건 어떤가? 그는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펼치자 은자 열량이 반짝였지요. 이걸 주지. 그리고 석쇠 부역도 면제시켜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대장간 일감도 다시 주선해주지. 대신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내 집에 와서 술상을 차려주게. 그것뿐이야.
간단하지? 여리는 그 제안의 뜻을 알았습니다. 술상을 차린다는 건 핑계일 뿐 결국 자신을 노리는 것이었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여리가 소리쳤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계집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구만. 좋아. 그럼 더 지켜보지. 석쇠 부역은 석 달로 늘리고 세금은 2배로 올리고. 그는 건달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건달 하나가 부엌으로 가더니 솥뚜껑을 열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지요. 크크, 풀죽밖에 없네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 김진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지. 그때도 거절하면 저 늙은이와 꼬맹이를 광가로 끌고 가서 노비로 팔아버릴 테니 각오해라. 그가 떠난 뒤 여리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서기는 배가 고파 칭얼거렸지요. 여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있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부터 여리는 석쇠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쇠는 공사장에서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골아떨어졌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밤중이 되면 석쇠는 몰래 일어나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여리는 창문 틈으로 지켜보았지요. 대장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땡땡땡 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 그렇게 지쳐서 돌아왔는데 밤에는 무슨 힘으로 일을 한단 말인가. 사흘째 되던 밤 여리는 용기를 내어 대장간으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담장 틈으로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본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석쇠가 화덕 앞에 앉아 있었는데 풀무지를 하지 않는데도 불이 정확한 온도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석쇠는 그저 불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마치 눈으로 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집게로 붉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꺼내 모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땡! 망치를 단 한 번 내리쳤습니다. 쇳덩이가 완벽한 형태로 변했지요. 여리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다음 날 여리는 어머니가 쓰시던 은비녀를 석쇠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 이게 부러졌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석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세공은 제가 못하는데요.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께서 아끼시던 건데. 여리가 간절히 부탁하자 석쇠는 마지못해 비녀를 받아들었지요. 해볼게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사흘 뒤 석쇠는 비녀를 돌려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실력으론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리가 받아든 비녀는 완벽했습니다. 부러진 부분은 흔적도 없이 붙어 있었고 오히려 새 것처럼 반짝였지요. 심지어 원래는 없던 섬세한 국화 무늬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리는 비녀를 들고 석쇠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방님, 이게 실력이 안 된다는 겁니까? 석쇠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지요. 그게 운이 좋았어요. 하하하하. 하지만 여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무능력자가 아니야. 며칠 뒤에는 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리가 저녁 준비를 하다가 화덕에 손을 대어 화상을 입었지요. 아야!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석쇠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그는 여리의 손을 잡고 찬물에 담갔지요. 그때 여리는 석쇠의 손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대장장이라면 당연히 화상 자국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을 다루고 뜨거운 쇠를 만지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석쇠의 손은 깨끗했습니다. 굳은 살은 있었지만 화상 흔적은 전혀 없었지요. 서방님, 손에 화상 자국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여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석쇠는 순간 당황한 듯 손을 움찔했지요. 그게 저는 월렙을 무서워해서 조심조심 다루거든요. 그래서 안 다쳤어요. 하지만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대장장이가 불을 무서워한다니요? 여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여리는 석쇠가 잠든 후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달빛을 받아 대장간 안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여리는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때 바닥에 판자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판자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지요.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쇳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여리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보통 쇳가루와는 달랐지요. 더 곱고 더 반짝였습니다. 이건 뭐지? 석쇠가 여기에 무얼 숨겨두었던 걸까? 다음 날 낮 장터에 갈 일이 있어 석쇠와 함께 나갔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떠돌이 무기 장수가 칼을 팔고 있었지요. 자, 보시오.
명나라에서 건너온 명검이요. 이날 좀 보시오. 장수는 요란하게 소리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구경꾼들이 감탄했지요. 와, 정말 잘 빛나네. 저게 명나라 칼이라는 거구만. 그런데 석쇠가 그 칼을 힐끗 보더니 작게 혀를 찼습니다. 여리가 물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석쇠는 다시 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무쇠만도 못해. 저걸로 나무 한 번만 치면 부러질 텐데. 여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예. 그냥 쇠를 오래 다루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서요. 석쇠는 멋쩍게 웃으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지요. 며칠 뒤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장수가 판 칼을 산 사람이 나무를 치다가 칼이 두 동강 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석쇠의 말이 맞았던 겁니까? 여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사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건달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리 아기씨, 생각해봤나? 내 제안 말이야. 여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요.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여봐라. 그는 건달들에게 손짓했지요. 건달들이 안채로 향했습니다. 저기서 뭐 하는 겁니까? 여리가 소리쳤습니다. 건달들이 병든 어머니와 어린 서기를 끌고 나왔습니다. 서기가 발버둥 쳤지요. 어머니? 서기. 여리가 달려들었지만 건달 하나가 여리를 붙잡았습니다. 김진사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이 둘을 광가로 끌고 가서 노비로 팔겠네. 역적의 가족이니 법적으로도 문제 없지. 안 돼요. 제발요. 여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석쇠가 공사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했지요.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오, 바보 남편도 왔구만. 좋아, 네 마누라가 내 제안을 거절해서 이렇게 됐어. 너야 상관없겠지? 어차피 무능력자니까. 석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부인과 가족들은 닥쳐! 넌 꺼져! 김진사가 석쇠를 밀쳤습니다. 석쇠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지요.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석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요. 당신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석쇠는 그저 땅만 보며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건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끌고 가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요. 왜구다! 왜구가 쳐들어온다!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구다! 왜구가 쳐들어온다! 마을 어귀에서 파발꾼이 말을 몰고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인근 포구 마을이 초토화됐소. 왜구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소. 그의 얼굴은 겁에 질려 창백했고 말등에는 범벅이었지요. 김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 왜구가 여기까지? 그는 어머니와 서기를 붙잡고 있던 건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놔줘! 당장 놔주고 도망칠 준비해. 건달들이 두 사람을 풀어주자 여리는 급히 달려가 어머니와 동생을 부축했지요. 마을 이장이 종을 울리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광장으로 모이시오. 긴급 회의를 열겠소. 땡땡땡. 종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노인부터 아이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이장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 포구 마을에서 피난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소. 왜구 선박 6척이 강 하구에 정박했고 외놈들 70여 명이 마을마다 쳐들어와 약탈하고 있다고 하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70명이나? 우리가 어떻게 막아? 이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미 4개 마을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거나 끌려갔소. 외놈들은 식량과 재물을 약탈하고 젊은 여자들을 붙잡아 배에 싣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칼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구라는 존재는 조선 백성들에게 악몽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도 남해안 일대를 떠도는 왜구 해적들은 끊임없이 마을을 습격했지요. 광군은 어디 있소?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미 전령을 보냈소. 하지만 진영에서 여기까지 최소 이틀은 걸릴 것이오. 왜구들은 내일 새벽이면 이 마을에 닥칠 거요. 그때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내가 먼저 피난을 가겠소. 나는 수령이니 목숨이 귀하오. 한양에 가서 조정에 보고를 해야 하니까. 그는 이미 짐을 싸서 수레에 가득 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금은보하며 비단 보따리들이 수북했지요. 수령 양반, 백성들은 어찌하고
혼자 도망가시오? 누군가 따졌지만 김진사는 귀를 막았습니다. 백성들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시오. 나는 관직을 보존해야 하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 몸이라 목숨이 중하단 말이야. 그는 건달 서너 명만 데리고 급히 말에 올라탔습니다. 이 비겁한 놈. 마을 사람들이 욕을 퍼부었지만 김진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채찍질을 해댔습니다. 야, 빨리 가!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멀어졌지요. 마을에는 절망감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오? 산성으로 피난 가야 하지 않겠소? 산성까지는 반나절 길인데 노약자들은 어찌 가오? 갑론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산으로 도망가자 했고 어떤 이는 마을을 지키자 했지요. 하지만 무기라곤 농기구뿐인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왜구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장이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은 산으로 피난시키시오. 장정들은 마을에 남아 최대한 시간을 벌겠소. 왜구들이 우리를 정리하는 동안 노약자들이 멀리 도망칠 수 있을 것이오. 비장한 결정이었지요. 장정들이 희생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찌하려고? 아버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리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와 서기를 데리고 피난을 가야 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산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석쇠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부인, 어머님과 서기를 업고 가면 됩니다. 제가 데리고 가겠소. 하지만 여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까지는 너무 멀어요. 중간에 왜구를 만나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리야, 나는 못 가겠다. 너희들만 가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짐이 되어 너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 나는 여기 남을 테니.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초상집처럼 조용했지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짐을 꾸려 산으로 떠나기 시작했고 장정 30여 명은 마을 어귀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라곤 죽창, 낫, 도끼, 쇠스랑뿐이었습니다. 누군가 횃불을 들고 왜구가 오는 방향을 감시했지요. 석쇠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지팡이로 뭘 한다는 걸까? 석쇠는 평소처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마을 이장이 장정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요. 왜구를 최대한 오래 막아 가족들이 도망칠 시간을 버는 것이요. 싸우다 죽을 수도 있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마지막으로 술 한 잔씩 나누시다. 누군가 막걸리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장정들이 돌아가며 술잔을 기울였지요. 여보, 살아서 돌아오시오. 여자들이 울먹이며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꼭 살아서. 아이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막루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온다. 횃불이 보인다. 강변 쪽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구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지요. 이제 끝이야. 가족들은 무사히 산으로 갔을까?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은 무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지요. 석쇠도 지팡이를 꽉 붙잡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떨지 않았습니다. 여리는 그걸 눈치챘습니다. 횃불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보, 50보, 30보, 이제 왜구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흉악하게 생긴 사내들이 칼과 창을 들고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들은 조선말로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쳤습니다. 조선 놈들, 재물을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구들은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빼앗아갈 게 없소. 썩 물러가시오. 앞장선 왜구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칼을 빼들고 비웃었습니다. 없다고? 크하하, 그건 우리가 판단하지. 자, 녀석들, 마을을 뒤져라. 곡식도 찾고 계집들도 끌고 오고 쓸만한 건 다 싸가라. 왜구 70여 명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조선 장정들도 용기를 내어 맞섰지요. 우와! 하지만 농기구와 칼의 싸움은 처음부터 불공평했습니다. 챙챙챙! 쇠스랑이 왜구의 칼에 맞아 부러졌고 죽창은 갑옷에 막혀 휘어졌습니다. 장정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다리를! 왜구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치게 만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구 두목이
칼을 하늘로 치켜들며 외쳤습니다. 하하, 이게 뭐냐? 이런 걸로 우리를 막으려 했어? 바보들 같으니. 그는 부하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가서 집집마다 뒤져. 쌀이든 돈이든 계집이든 전부 끌고 와. 왜구들이 마을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장간 쪽에서 석쇠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 들고 다니던 낡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요. 여리는 절망했습니다. 서방님, 그 나무 지팡이로 뭘 하시려고? 하지만 석쇠의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어리숙한 대장장이의 걸음이 아니었지요. 마치 전장에 익숙한 무인의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는 왜구들과 조선 장정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왜구 두목이 석쇠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오, 지팡이 든 놈이 나오는구나. 할아버지, 빨리 집에 나가서 자시오. 가하! 석쇠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땅에 톡톡 두드릴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 만이로구나. 지팡이의 겉껍질이 바사삭 소리를 내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안에서 달빛을 받아 서슬퍼렇게 빛나는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여리는 숨이 먹었습니다. 저것은 검이었습니다니. 그냥 검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빛으로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검이었지요. 검신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날은 달빛을 머금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검 손잡이에는 용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고 칼날에는 구름 무늬가 흐르듯 새겨져 있었습니다. 석쇠가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등은 더 이상 굽지 않았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눈빛은 예리한 매의 눈처럼 변했습니다. 평소에 어리숙한 대장장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검을 하늘로 치켜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용천검, 10년 만에 다시 빛을 보는구나. 그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며 위험이 서려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서방님이? 왜구 두목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크크, 검 하나 잘 만들었네. 하지만 검이 아무리 좋아봐야 쓸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냐.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지요. 저놈부터 배워라. 건방진 조선놈 꼴 좀 보자. 왜구 7명이 칼을 빼들고 석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위험해. 하지만 석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을 편안하게 쥐고 서 있을 뿐이었지요. 왜구들이 오보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칼날이 석쇠의 목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석쇠의 몸이 잔상처럼 흐려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휴슉, 슉 바람 가르는 소리만 4번 들렸습니다. 섬광처럼 푸른 빛이 왜구들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석쇠가 왜구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이미 허리춤에 들어가 있었지요. 뭐야? 왜구들이 당황하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땅땅땅 왜구 7명이 들있던 칼이 일제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칼만이 아니었지요. 칼날과 칼자루가 정확히 4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왜구들은 손에 남은 칼자루 조각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살은 베이지 않았습니다. 옷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기만 정확하게 베어낸 것이었지요. 석쇠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칼은 모두 무쇠를 얇게 펴서 만든 거칠애에 불과하다. 내 검 앞에서는 나뭇가지와 같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구 두목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지요. 저놈 고수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함께 덤벼라. 아무리 빨라도 숫자로 누르면 된다. 왜구 30여 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칼, 창, 도끼가 일제히 석쇠를 향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30을 상대로는 무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석쇠는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용천류 1초. 회풍참. 그는 제자리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검이 원을 그리며 회전했지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30번 이상 울렸습니다. 석쇠가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왜구들도 멈춰 섰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두둑뚝뚝 왜구들이 들고 있던 모든 무기가 일제히 2동강이 났습니다. 칼날은 땅에 떨어지고 창날은 하늘로 튀어 올랐으며 도끼날은 산산조각이 났지요. 왜구들은 멍한 표정으로 손에 남은 자루만 쥐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석쇠가 저런 실력을? 누군가 중얼거렸지요. 여리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외구 두목이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활로 쏘아라! 저 거리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못 피할 거다! 외구 궁수 15명이 활을 꺼내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석쇠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샤, 휘슈, 슉! 화살 15발이 일제히 날아왔지요. 석쇠는 검을 재빨리 휘둘렀습니다. 탕탕탁탕탕! 화살들이 공중에서 모두 두 동강이 났습니다. 잘린 화살들이 석쇠 주변에 우수수 떨어졌지요. 한 발의 화살도 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외구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괴물이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석쇠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검 끝을 외구 두목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나는 선왕 전하를 모시던 왕실 어장 강석이다. 이 검은 내가 10년에 걸쳐 만든 용천검이니 조선 팔도에 이보다 예리한 칼은 없느니라. 그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왕실 어장? 임금님의 뭘 만들던 그 어장? 여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의 정체가 그런 것이었단 말입니까? 외구 두목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 놈이 고수인 건 인정하지. 하지만 혼자서 우리 70명을 다 막을 수 있겠느냐? 그는 남은 외구들에게 소리쳤지요. 모두 흩어져라. 저놈이 아무리 빨라도 여기저기서 동시에 공격하면 막지 못한다. 마을로 쳐들어가서 불을 질러 외구들이 일제히 마을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약탈하려는 것이었지요. 강석이 뒤를 돌아보며 마을 장정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는 대장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외구들이 마을로 몰려드는데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강석은 대장간 뒤편 벽을 검으로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우지직 벽이 무너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자루의 검이 반짝이며 세워져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명검들이었지요. 강석이 검들을 한 아름 안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검들을 받으시오. 그는 마을 장정들에게 검을 하나씩 던져주기 시작했지요. 이것들은 내가 10년간 몰래 만든 것들이요. 모두 외구의 칼 따위는 단번에 베어버릴 수 있는 명검이요. 장정 하나가 검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느낌이 달랐지요.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운데 단단했고 날은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이런 검은 처음 봅니다. 다른 장정들도 하나씩 받아들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가볍네. 이 빛 좀 보세요. 강석이 검을 들고 몇 가지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칼로 막지 마시오. 피하고 상대 무기를 베시오. 이 검이라면 외구의 무기를 단번에 부러뜨릴 수 있소. 그는 시범으로 바닥에 놓인 외구의 부러진 칼을 검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챙! 외구의 칼이 두부처럼 잘려나갔지요. 보셨지요? 이렇게 가볍게만 쳐도 상대 무기가 부러집니다. 겁내지 마시오! 장정들이 따라하며 검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비록 무술 실력은 없었지만 명검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좋소, 이제 우리도 싸울 수 있소. 마을 장정 30명이 검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외구들이 마을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크하하, 약탈이다. 계집들은 어딨나?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검을 든 조선 장정들이었지요. 덤벼라, 외놈들아! 마을 장정과 외구가 부딪혔습니다. 챙챙챙! 외구의 칼과 조선 장정의 검이 부딪혔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구의 칼이 단번에 부러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외구 하나가 당황하며 부러진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정이 기세를 올려 다시 베었고 외구는 황급히 몸을 피했지요. 도망쳐! 무기 없는 외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석은 마을 곳곳을 누비며 외구들을 제압했습니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빨랐고 바람처럼 부드러웠지요. 외구들의 무기를 하나씩 부러뜨리고 다리를 베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지요. 강석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기 없이 바닥에 주저앉은 외구들만 남았습니다. 으악, 다리를! 도망가자! 외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정들도 용기를 내어 싸웠습니다. 명검 덕분에 외구들을 몰아붙일 수 있었지요. 김서방이
외구 하나의 칼을 베어버리고 소리쳤습니다. 크아, 신난다. 이거 정말 잘 베이네. 최영감도 창을 부러뜨리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어. 계속 밀어붙여.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울렸지요. 조선 만세, 우리 마을 지켜. 여자들도 돌을 주워 왜구들에게 던졌습니다. 썩 꺼져라 외놈들아.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왜구 두목은 남은 부하 10여 명과 함께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무기는 모두 부러졌고 도망갈 길도 없었지요. 강석이 검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항복하라. 목숨만은 살려주마. 왜구 두목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시오. 다시는 조선 땅을 범하지 않겠소. 나머지 왜구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용서해 주시오. 살려만 주시면 배로 돌아가겠소.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석쇠 나으리 만세. 강석 어장님 만세. 여자들과 아이들도 산에서 내려와 기뻐했지요. 마을 이장이 눈물을 흘리며 강석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마을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을 든 강석의 모습은 위풍당당했습니다. 달빛을 받아 그의 실루엣이 신처럼 보였지요. 그는 더 이상 무능한 대장장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었고 마을의 영웅이었습니다. 여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10년간 숨어 살며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을을 지킬 검들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석이 여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검을 거두고 여리의 손을 잡았지요. 부인, 무사하십니까? 여리는 대답 대신 강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나으리. 강석은 그런 아내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넓은 품은 그 어떤 성벽보다 든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지요. 저렇게 서로 아끼는 부부가 어디 있겠나? 우리가 오해했었어. 석쇠 나으리는 바보가 아니라 은인이셨어.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왜구들은 결박되어 땅에 앉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지요. 왜구들을 모두 결박한 후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제 모두의 관심은 한 곳으로 쏠렸지요. 바로 강석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으리, 아니 대감마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왕실 어장이라 하셨는데. 강석은 피 묻은 검을 천으로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사과부터 드려야겠습니다. 그는 검을 칼집에 넣고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지요. 여러분께 10년간 거짓으로 살았으니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기다렸지요. 강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명은 강석입니다. 선왕 전하 제위 시절 왕실 어장으로 임금님의 검과 갑옷을 만들던 장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왕실 어장? 전국에 단 3명뿐이라는 그 어장. 누군가 놀라 물었지요. 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한양 광화문 인근에 대장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쓸 칼과 갑옷을 만들었지요. 선왕 전하께서는 저를 총애하셨고 제가 만든 검을 늘 차고 다니셨습니다. 강석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간신배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충신들을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했지요. 병조판서, 심대감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여리가 화들짝 놀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강석이 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심대감께서 당신의 부친이셨습니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대감은 저의 은인이셨습니다. 제가 왕실 어장이 될 수 있도록 청거해 주신 분이죠.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고 제 딸아이가 아플 때 왕실 어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다니요. 간신배들은 심대감을 제거한 후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바로 저였지요. 강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왕실 어장인 제가 만든 검과 갑옷은 임금님의 목숨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신배들은 제가 거추장스러웠던 겁니다.
새 검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 했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자객 20명이 제 대장간을 습격했습니다.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싸워 자객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장간에 불이 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와 7살 난 딸아이를 불길 속에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눈앞에서 보고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여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아픔을 겪었다니요. 강석이 눈물을 닦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왕실의 재물을 훔쳤다는 누명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지요. 저는 도망쳤습니다. 한양에서 경상도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2년간 쫓기듯 도망 다니다가 이곳 함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대장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석쇠라는 이름으로 숨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무능한 척, 바보 같은 척 연기했지요.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바보 같던 석쇠가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김서방이 물었습니다. 그럼 밤마다 대장간에서 하시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강석이 대답했습니다. 검을 만들었습니다. 제 본업이니까요. 낮에는 일부러 못 만든 척했지만 밤에는 혼을 담아 검을 만들었지요. 그는 마을 장정들이 들고 있는 검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검들 하나하나가 10년 세월의 결과입니다. 하루에 한 자루씩 10년이면 3,600자루. 하지만 완벽한 것만 남겨 결국 40자루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검을 만들었습니다. 강석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언젠가 한양으로 돌아가 간신배들을 베어버리겠다고 다짐했지요. 밤마다 검을 두드리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바보 취급했지만 굶어 죽게 내버려두지는 않았지요. 김서방은 일거리를 주려고 호미를 맡겼고 최 영감도 돈을 주며 쟁기를 주문했습니다. 김서방과 최 영감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이 사람들을 지켜야겠다고. 강석이 검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닥칠 위기에서 이들을 구할 검을 만들어야겠다고요. 왜구가 올지 산적이 올지 몰랐지만 반드시 위기는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년을 오직 그 한 가지를 위해. 마을 이장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가 나으리를 오해했습니다. 바보라고, 무능력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절을 올렸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강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여러분을 속여 죄송합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나으리, 제가 나으리를 이용했습니다. 김진사를 피하려고 나으리와 혼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이 여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오히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는 여리의 손을 꼭 잡았지요. 부인이 오기 전 저는 그저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검을 두드리며 직모를 키웠지요. 하지만 부인이 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인은 제가 바보인 줄 알면서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삭바느질을 하며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밤마다 제가 코를 골아도 참았지요. 부인의 손을 볼 때마다, 바늘에 찔려 핏자국이 낭자한 그 손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검을 만들었습니다. 부인을 지킬 검을요. 부인의 가족을 지킬 검을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쓸 날이 왔습니다. 여리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가 정말 바보인 줄만 알고 속으로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릅니다. 강석이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절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부인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런 깊은 사랑이 10년을 참고 기다렸다니. 최 영감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관군이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무관 하나가 말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왜구를 막았다는 게 사실이요? 방석이 앞으로 나서며 결박된 왜구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무관은 놀란 표정으로 왜구들을 세어보았습니다. 70명이나 어떻게 막아낸 겁니까?
강석이 검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으로요. 무관은 검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검은 용천검? 그는 강석을 자세히 쳐다보았지요. 혹시 당신이 강석 어장이시오? 강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무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위는 병조 소속 이무관이옵니다. 선왕 전하 시절 대감께서 만드신 갑옷을 입고 전장에서 싸웠던 적이 있사옵니다. 그 갑옷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요. 그는 감격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감을 이곳에서 만날 줄이야. 이무관이 품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대감, 희소식이 있사옵니다. 새 임금 전하께서 즉위하시며 억울한 누명을 쓴 충신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열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말입니까? 이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심대감의 영모 누명도 벗겨졌고 가문이 복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석 어장의 누명도 조사 중이라 들었습니다. 대감께서 살아셨다는 것을 조정에 알리면 곧 복권되실 것입니다. 강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간 역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떳떳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열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으리, 아버지 누명이 정말 벗겨졌다는 겁니까? 이무관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신배들의 모함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심대감께는 정일품 영의정이 추중되었고 집안도 모두 복권되었습니다. 열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지요. 아버지, 10년간 역적의 딸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떳떳해질 수 있다니요. 방석이 열이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무관이 말했습니다. 대감, 이 왜구들을 압송하고 한양으로 함께 가시지요. 전하께 아뢰면 즉시 복권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만, 이곳에 남겠습니다. 아직 마무리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왜구는 물리쳤지만 이 마을을 괴롭힌 자가 또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마을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김진사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강석은 이무관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무관 김진사라는 자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시오? 이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파악해두었습니다. 저놈은 이웃 고을 주막에 숨어 있습니다. 관군을 피해 몰래 숨어 있더군요. 강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좋소, 잡으러 가겠소. 이무관은 부하 군사 10명을 이끌고 강석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열이도 따라 나섰지요. 저도 가겠습니다. 저 짐승의 최후를 두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웃 고을까지는 말을 타고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주막 앞에 도착하자 이무관이 군사들에게 눈짓했지요. 포위하라. 군사들이 주막을 에워쌌습니다. 강석이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뚱뚱한 몸뚱이가 보였지요.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금은보화를 싼 보따리가 수북했지요. 강석이 김진사의 옷깃을 확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이 역접놈아. 우악! 김진사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강석의 얼굴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너는 석쇠가 아니라 강석이다. 왕실 어장 강석. 강석이 김진사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막 마당에는 이미 관군들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이무관이 명령했습니다. 저자를 결박하라. 군사들이 달려들어 김진사의 팔을 뒤로 꺾어 묶었습니다. 우악, 나는 수령이다. 감히 누가 나를. 김진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무관이 서찰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만 고을 수령 김진사, 내 죄를 낱낱이 밝히노라. 김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첫째,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한 죄, 장부를 조작하여 쌀 200가마를 횡령했도다. 주막 주인과 손님들이 하나 둘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지요. 둘째, 죄 없는 백성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부역을 강제한 죄, 석쇠를 비롯한 20여 명에게 세금 미납이라는 거짓 혐의로 강제 노역을 시켰도다. 셋째, 이무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역적의 가족을 은닉하고 협박하여 첩으로 삼으려 한 죄, 심시댁 교수를 협박하여 가족을 노비로 팔겠다 위협했도다. 열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저 짐승은 제 어머니와 동생을 붙잡고 저를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짐승 같은 놈이 수령이란 자가 백성을 괴롭히다니. 이무관이 계속 읽었습니다. 넷째, 마을 백성들을 협박하여 장사를 방해한 죄, 석쇠의 대장간과 거래하는 자는
세금을 2배로 받겠다며 위협했도다. 김서방이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협박당했습니다. 최 영감도 외쳤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무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찰을 펼쳤습니다. 5째, 외구 침입 시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죄. 수령으로서 백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혼자 도망쳤도다. 6째, 이무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동안 첩 5명을 강제로 들였으며 그중 3명은 죄 없는 양민의 딸을 협박하여 데려간 것이로다. 구경꾼 중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제 딸도 저 짐승에게 끌려갔습니다. 거부하면 집안을 풍비박산 내겠다고 협박했지요. 다른 사람도 나섰습니다. 제 조카 딸도 그랬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7째, 뇌물을 받고 범죄자를 풀어준 죄. 살인자를 포함한 10여 명의 죄인을 돈을 받고 석방했도다. 이무관이 서찰을 말아넣었습니다. 이상 7가지 대죄로 너를 조정에 압송하여 엄한 처벌을 받게 하리라. 김진사가 울먹이며 애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소. 그는 강석에게 머리를 조아렸지요. 석쇠, 아니 강석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인도 괴롭히지 않겠소. 제발 살려만 주시오. 강석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빌어봐야 소용없다. 네가 괴롭힌 사람이 몇인지 아느냐? 네가 빼앗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여리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를 병들게 했고 제 동생을 굶겼고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지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무관이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자를 수레에 태워라. 한양으로 압송한다. 군사들이 김진사를 수레에 싣자 김진사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나는 수령이라고. 나는 벼슬아치란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귀담아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무관이 채찍을 들어 김진사의 등을 후려쳤지요. 탁! 닥쳐라, 이 역적놈아. 네가 무슨 수령이냐. 백성을 괴롭힌 역적일 뿐이다.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레가 출발했습니다. 김진사는 결박된 채 수레에 실려 끌려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썩 꺼져라. 지옥에나 가라. 김진사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10년간 쌓였던 한이 풀리는 것 같았지요. 강석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부인. 우리를 괴롭힌 자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틀 뒤 조정에서 정식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제주도로 유배형을 받았지요. 평생 섬에서 나올 수 없는 형벌이었습니다. 거기다 곤장 100대를 맞아 등이 터져 피가 낭자했다고 합니다. 그가 빼앗은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라는 명이 내려졌지요. 함안 마을에도 김진사가 착복한 쌀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강석에게도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이무관이 금빛 서찰을 들고 왔지요. 전 왕실 어장 강석은 어명을 받들라. 강석이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인 강석, 어명을 받들겠나이다. 이무관이 서찰을 펼쳐 읽었습니다. 주상 전하의 하교신이라. 과인이 보위에 오른 후 선왕 시절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충신들을 조사하였느니라. 왕실 어장 강석은 역적이 아니라 간신배들의 모함을 받은 충신임이 밝혀졌도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무관이 계속 읽었지요. 이에 강석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다시 왕실 어장의 직위를 내리노니 즉시 환궁하여 과인을 보필하라. 또한 왜구를 물리친 공로를 높이 사정 삼품 통정대부 품계를 내리노라. 강석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10년간의 서름이 드디어 풀린 것이었습니다. 이무관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는 강석 대감의 부인 되시는 분이 심대감의 따님이라 하셨소. 전하께서 특별히 정삼품 숙인 자귀를 내리시며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리도 어명을 받고 눈물을 흘렸지요. 황송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만세, 부인마님 만세. 사흘 뒤 강석과 여리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전송잔치를 열었지요. 마을 광장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한양 가셔도 저희를 잊지 마십시오. 부디 건강하십시오. 강석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10년간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대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지요. 마을 장정들이 커다란 나무 현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의장대감 강석지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로운 장인 강석대감이 계셨던 마을이라는 뜻이었지요. 이것을 마을 어귀에 걸어두고 대대손손 기억하겠습니다. 강석은 감동하여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말 5필과 가마 2채, 그리고 호위 군사 2~3명이 함께했지요. 여리의 어머니는 가마에 태워졌고 서기는 새 옷을 입고 말에 올랐습니다. 강석과 여리도 말에 올라탔지요.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꼭 다시 오십시오. 강석과 여리도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초라한 대장간이 멀어져 갔습니다. 10년을 숨어 살았던 그곳.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났던 그곳이었지요. 행렬은 천천히 한양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강석이 여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으리.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스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한양까지는 나흘이 걸렸습니다. 행렬이 숭례문을 지나 종로거리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구경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금부도사가 모시고 온 걸 보니 대단한 분이신가 보네. 강석은 15년 만에 보는 한양거리가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요. 새 건물이 들어섰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종묘의 처마와 광화문의 위엄은 여전했습니다. 강석은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행렬은 경복궁 인근의 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임금이 특별히 하사한 집이었지요. 기와집의 넓은 마당,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는 고급 저택이었습니다. 서기가 감탄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여기 살아도 돼? 여리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란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렀지요.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잘 됐어요. 보고 계시죠? 강석은 저택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족을 지킬 수 있겠구나. 다음 날 강석은 궁궐로 들어가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근정전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죄인 강석,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이 친히 내려와 강석을 일으켰습니다. 경은 죄인이 아니요, 과인의 충신이요. 오랜 세월 고생이 많았소. 젊은 임금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강석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지요. 임금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경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과인도 익히 들었소. 경이 만든 거미 선왕의 목숨을 여러 번 구했다고 하더군. 전하,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그저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본분을 다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도망자로 살았지. 과인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다행이요. 이제 다시 궁궐에 검을 만들어 주시오. 경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강석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이 몸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임금이 특별히 명했습니다. 경에게 새 대장간을 지어주겠소. 궁궐 인근에 최고의 시설을 갖춘 어장을 만들도록 하라. 신하들이 일제히 황송하옵니다. 라고 외쳤지요. 임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의 부인 되시는 분은 심대감의 따님이라 하셨소. 심대감은 과인의 아버지이신 선왕을 충성으로 섬긴 분이시지. 그 따님께 숙인 자기를 내린 것은 당연하오. 강석이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성문이 망극하옵니다. 열흘 뒤 새 대장간이 완성되었습니다. 경복궁에서 100보 떨어진 곳에 자리한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지요. 화덕은 3개나 되었고 연장도 최고급이었습니다. 풀문은 가죽을 여럿 덧대어 만든 것이었고 망치는 강철로 만든 명품이었습니다. 강석은 대장간에 들어서자마자 감격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니. 그는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활활 붉은 불길이 타올랐지요. 15년 만에 제대로 된 대장간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석의 첫 작품은 임금님을 위한 검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온 정성을 다해 검을 만들었지요. 밤낮으로 쇠를 두드리고 불의 온도를 조절하고 날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검은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검신에는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손잡이에는 옥이 박혀 있었지요. 강석은 검을 임금께 바쳤습니다. 전하, 이 검의 이름은 봉황검이옵니다. 봉황음이옵니다. 전하의 치세가 태평성대를 이루시길 기원하며 만들었습니다. 임금이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휴, 검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맑게 울렸지요. 좋구나. 참으로 명검이로다. 임금이 기뻐하며 검을 휘둘렀습니다. 신하들도 감탄했습니다. 과연 왕실 어장의 솜씨입니다. 저런 검은 천하에 둘도 없을 것입니다. 강석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경, 이제부터 조선 팔도의 모든 관리들에게 쓸 검도 만들어 주시오. 경의 검이라면 나라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오. 저택으로 돌아온 강석은 여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부인, 이것을 받으시오. 그가 건넨 것은 작은 비단 보자기였지요. 여리가 풀어보니 아름다운 은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녀에는 매와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부인께서 예전에 제게 고쳐달라고 주셨던 비녀 기억하시오? 그때 제가 고쳤던 것이 마음에 들어서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강석이 여리의 머리에 직접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부인은 제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복수만 생각하던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지요. 이 비녀에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꽃이 아닙니까? 부인도 고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여리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지요. 나으리, 저야말로 나으리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강석은 아내와 함께 선왕의 능에 참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와 딸의 묘에도 찾아갔지요. 묘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그리고 우리 딸아, 미안하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리가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언니, 저는 나으리를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강석이 여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부인.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뒤 함안 마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보낸 것이었지요. 대감마님, 마을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감께서 주신 검들로 산적도 물리쳤고 이제 마을이 태평합니다. 현판도 마을 어귀에 잘 걸어두었습니다. 모두들 대감마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강석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우리 함안에 다녀올까요? 마을 사람들이 보고 싶습니다. 여리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세요. 저도 그립습니다. 그해 가을, 강석과 여리는 함안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환영했지요. 대감마님, 오셨습니다. 부인마님, 아이들은 강석의 옷자락을 붙잡고 좋아했습니다. 마을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강석이 준 보상금으로 집들을 수리했고 새 우물도 팠으며 학당도 세웠지요. 강석은 마을을 둘러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사시니 제 마음도 편합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덕분입니다. 대감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돕고 살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광장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과 음식이 넉넉했고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요. 강석도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가 대감을 바보라고 놀렸던 게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강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바보처럼 굴었으니까요. 하하. 사람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최영감이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김진사처럼 겉으로는 수령 행세를 하지만 속은 악마 같은 자도 있고 저처럼 겉으로는 바보 같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는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바보가 내일의 은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리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역적의 딸로 손가락질 받으며 죽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녀는 강석의 손을 잡았지요. 하늘은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권선징악이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석과 여리는 옛 대장간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빈 건물이 되어버린 그곳을 바라보며 강석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10년을 살았지요. 바보 행세를 하며 밤마다 검을 만들며. 여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지요. 강석이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강석은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가 만든 검은 왕과 신하들뿐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도 지켰지요. 여리는 새 아이를 낳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서기는 학문을 배워 과거에 급제했고,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아 손주들을 보며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함안마을은 대대손손 강석의 이야기를 전하며 글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이 온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